네, 안녕하세요.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작이 됐습니다. 뉴햄프셔 주처럼 선거인단 숫자가 넷밖에 안 되는 데는 뉴햄프셔 선거인단 4명이 다 공화당 쪽에 손을 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주가 트럼프가 위닝, 전체 이긴 거 아닙니다. 그 주에서 승자 독식에 의해서 단 한 표라도 최다 득표자가 그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전체를 독식하는 게 Winners Take It All 하는 승자 독식 제도가 미국 선거 제도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햄프셔 주 선거인단 4명은 이미 트럼프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자,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개표 시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하는 우편 투표 접수가 11월 3일 오늘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11월 12일까지도 허용을 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11월 6일까지 우편 투표 접수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인디케이터,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크게 누가 이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 5가지를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처럼 이번 선거에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사실 바이든 쪽이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데 이 3개의 주만 해도 선거인단이 55명이 됩니다. 538명 중에서 55명이 이 3개의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29명, 아리조나가 11명, 노스캐롤라이나가 15명인데 왜 경합주가 중요하냐? 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합니다. 경합주, 방금 얘기한 것처럼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경합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득표가 많은 사람 쪽의 선거인단, 그 주의 선거인단이 많은 당의 선거인단이 완전히 그 주의 선거인단 수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득표자가 최대가 되면은 그 지역의 투표와 숫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하원, 상원 숫자와 관계없이 29개의 선거인단이 전부 민주당 승리 쪽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플로리다나 아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합주에서 선거 초반이라는 건 불과 한 4, 5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이 3주에서 어제 나온 결론, 그저께 나온 결론을 보면 바이든이 플로리다에서 1.6%, 아리조나에서 0.1%,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1%밖에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사이에 이게 판이 뒤집어질 수 있죠. 뒤집어 얘기하면 55개가 바이든 쪽으로 거의 유리했던 지역이 트럼프 쪽으로 이 선거인단 55개가 트럼프 쪽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만약 이것으로서 이 3주를 보면은 가장 타이트한 경합주입니다. 이 3주를 보면 그건 항상이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특히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실 민주당 쪽으로 주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서포트하는 쪽 지역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 뒤를 쫓아서 판을 뒤집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승을 하고 55개의 선거인단을 바이든이 다 갖지 못한다면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요게 첫째 변수이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변수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펜스테이트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역이 이 전형적으로 사실은 전번 트럼프 선거에 큰 덕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물론 중간 선거에서는 여기에서 진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6년 트럼프의 45대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준 것이 바로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저소득층, 저교육층의 화이트, 백인 노동자들이 밀집해져 있는, 그러니까 주로 공업지역이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업지역에 이 투표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는데 중간선거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많이 돌아섰습니다만 다시 이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가 표를 얻는다면, 다시 말하면 최다 득표를 한다면은 이 펜스테이트가 선거인단 20명, 미시간이 16명, 위스콘신이 10명, 이 세 개 주가 또 선거인단이 56명입니다. 이 56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오게 됩니다. 최다 득표가 민주당 쪽이라면은 바이든이라면 56명을 바이든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이든에게 유리한 플로리다나 아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주로 남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이 지역들이, 민주당 지역적인 이 지역들이 사실은 바이든이 초반에 우세와 달리 지금 트럼프가 맹 공격하면서 추격해가 와서 판을 뒤집어 놓을 판이고, 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처럼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절대적인 승리의 덕을 보여준 이 러스트 벨트가 이번엔 또 바이든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경합주 중에서도 2016년 선거와 달리 중간선거,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바이든 쪽으로, 바이든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가서 민주당 하원 상원을 찍어주던 이 미국 시민들이 다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느냐, 아니면은 2016년처럼 그대로 트럼프를 미느냐, 혹은 처음부터 플로리다 같은 데에는, 플로리다라는 주는 96년 동안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를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완전히 데모크래트, 민주당 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플로리다 주가 지금 트럼프가 맹공격을 해서, 맹추격을 해서 판을 뒤집어 놓기에 1.6%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디애나 주에 있는 Fifth Congressional District. 이 지역은 아주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입니다. 2000년에는 부시가 69대 30으로 표를 많이 가져왔고, 2004년 역시 아들 부시의 두 번째 선거에서 71%대 24%로서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2008년에는 맥케인이 40%를 가져왔고, 2012년에는 롬니가 58%를 가져왔습니다. 맥케인이 60%를 가져왔고, 2012년에는 롬니, 전부 공화당 후보예요. 2016년 트럼프 53% 해서 이 인디애나 피프스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이번에는 바이든이 상당히 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공화당을 지금 추월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뚜껑을 열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화당 지지자로 남아 있었는지를 아닌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애나의 Fifth Congressional District도 아주 중요한 변수. 이 지역을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디애나 주가 지금 인디애나 주가 선거인단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플로리다는 96년 동안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데, 이 플로리다를 이번에 트럼프가 거의 먹을 것 같습니다. 1.6%밖에 차이가, 사흘 전까지 이 바이든과의 격차가 1.6%밖에 안 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요하게 무시무시한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수로는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는 4년 전에 트럼프가 여기에서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만약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이긴다면은 이 선거에서 트럼프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이오와 주가 6개 선거인단 6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넥앤넥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거의 이 투표 숫자가 차이가 없이 바이든이 몇 표라도 더 얻게 되면 아이오와주를 바이든이 갖게 오면은 실제로 선거인단은 6명이지만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것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사실은 민주당이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1976년 지미 카터가 텍사스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텍사스는 무조건 공화당이에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인데, 이번에 텍사스도 바이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변수를 이용해가 텍사스에 표심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흘 전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텍사스는 역시 공화당 쪽입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 선거는 전체 이 우편 투표를 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몇 표가 누구에게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표심의 몇 대, 예를 들면 6,341만 표 대 6,321만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해드린 것처럼 270표를 누가 먼저 얻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270표를 얻는 것이 270표를 얻지 못하고 만약에 269 되었을 경우에는 이 결국 하원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또 직접 우편 투표도 열어봐야 되고,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 우편함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자체가 데모크래트 지역에 더 유리한 지역,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놨다는 거로 공화당이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법에 호소를 하고 뭐 하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접수하는 날짜도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직까지 9일을 더 시간을 주고 11월 12일 날 끝나고, 펜스테이트는 11월 6일 돼야 끝나고 하니까 이 우편 투표가 총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로서 도저히, 오늘 투표한 숫자만 엽니다. 일단 오늘 투표한 숫자를 열어서 대충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로서 우편 투표 결과를 열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당락을 디클레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사전 투표도 좀 적게 했고, 그리고 우편 투표도 거의 안 하고, 오늘 직접 투표하는 숫자가 굉장히 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 오늘 한 것을, 오늘 한 투표를 까보는 데는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늘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의 당락을 자기가 선언을 하겠다, 대통령 누구라는 걸 발표하겠다니까, 민주당이나 뭐 CNN이나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미국 대통령 선거 방법이 아니다, 끝까지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거인단 숫자로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이 선거인단 숫자가 오늘 만약에 개표한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개표를 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디클레이 했을 때 경우에는, 선거인단의 2차 투표에도 12월 14일 날 2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이번에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다. 왜? 한두 표 차이로 대통령 당락이 누가 되느냐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이번에는 상당히 높다. 선거 초반에는 바이든의 압승이라 했는데 절대 압승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압승이 될 수가 없어요. 압승은 아니고, 아주 전번에 보십시오. 고우와 부시 차이가 몇 표 차이로, 5표, 선거인단 5표 차이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아들 부시가 과반수의 한 표가 더 많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271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고우가 아들 부시보다도 55만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사실은 트럼프가 전체 유권자 총 집계에서는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240여만 표가 더 적었지만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73표나 더 이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 선거인단은 2차 선거인단 투표가 굉장히 중요할지도 모른다. 왜? 만약에 오늘 나온 투표 결과를 뚜껑을 11월 6일쯤까지 거의 집계가 될 것 같다라고, 확정적으로 집계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로 선거인단 숫자가 눈에 보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면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두 명 차이라면은 이 선거는 대혼란이 되고, 트럼프가 그런 여지를 노려가 선제적으로 자기가 오늘 선거로서의 당락을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 많은 숫자, 이 많은 투표, 이 넓은 지역, 그리고 선거 개표 지역과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나라 선거처럼 다 모아가 개표를 한 장 한 장 해가면서 누구 한 사람 MC 뭐 PC 하나 이렇게 A 후보, B 후보 이렇게 개표를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표인단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오늘로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지표수가 선거인단 수고, 그 선거인단 지표수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예? 이 중간 표가 많은, 중간 투표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열어봄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50개 중에서 한 10개 주만, 사실 13개 주가, 50개 중에서 13개 주가 선거인단 538명의 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주에서만 집중적으로 결과를 알게 되면은 사실 오늘 저녁에 누가 당선되는지를 거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3개 주를 제가 거의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혹은 이때까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서포트하고 바이든을 지지해오던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선거 이틀 한 2, 3일 전부터 트럼프가 맹추격을 해서 판이 뒤집혀질 수도 있다. 두 번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처럼 러스트벨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큰 영광을,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안겨줬던 이 러스트벨트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돌아섰지만, 다시 이들이 트럼프에게로 되돌아간다면은 이건 또 트럼프의 승리를, 56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인단 숫자는 안 많지만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 4년 전 45대 대통령 당선되는 데에 큰 덕을 보였지만, 요번에 엇비슷하면은 모르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다면 아이오와 같은 데는 사실은 민주당 바이든이 이기는 쪽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리고 플로리다처럼 사실 선거인단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플로리다는 29명인데 이 플로리다는 96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저께 통계로 1.6%밖에 지지율이 차이가 안 나요. 그 여기서 판이 뒤집어지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인데, 이 텍사스 지역에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텍사스주에서 트럼프가 또 선거인단을 더 이기게 된다면 텍사스주는 선거인단이 38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든이 만약에 유리하다면은, 민주당 지지표가,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 지지표가 더 많다면은 바이든 대선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한 90% 이상의 통계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와 그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